대학신문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편견 없이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캠퍼스 시간입니다. 동아대 학보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박서현 기자가 쓴 있지만 없다라는 칼럼을 통해서 에브리타임의 역할과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와 관련한 기자의 시각 엿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특정 사안에 지지를 표하는가 하면 비판하거나 중립을 선언하는 등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펼친다. 모두 표현의 자유 덕이다. 그러나 욕설 혹은 비방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도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가?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본인 기준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라면 이를 향한 그 어떤 욕설이나 비방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 이론에서 공론장을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담론 공간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공론장의 당사자들은 담론에 대해 공통된 책임을 진다. 과거 대학의 공론장은 대자보였다. 현재 대학의 공론장은 대표적인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다. 대학의 여론이 모이는 공론장인 에브리타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되돌아보자는 취지의 글인데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이용자가 많고 접근성이 높아 대학 사회 내 이슈나 학내 문제를 공론화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대자보와 다르게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돼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게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핫플의 내용이나 댓글에는 주로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적인 행위다. 이들 중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이는 극소수고 대다수는 익명 뒤에 숨어 있다. 공론장이 제약 없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때문에 원색적인 비난만이 오가고 거짓된 정보가 이용자를 기만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공론장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가면 쓴 투사들의 난잡한 싸움판일 뿐이다. 대학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에브리타임이 지속적으로 혐오와 비방 속에 방치된다면 대학의 공론장은 있지만 없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계속해서 서강 학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특강을 강의하시는 하상은 강사님이 쓰신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민주적인가라는 글을 통해서 미국 선거제도의 원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양원제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자신의 지역구 이익과 국익을 반영해 입법 활동을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인구수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고 50개 주 각각에 일괄적으로 2명의 상원 의원을 배정해주고 있다. 반면 각 주의 하원 의원 수는 상대적 인구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수가 느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도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0으로 끝나는 해에 인구조사를 수행해 주별 하원 의원 수를 재조정한다. 인구수와 상관없이 각 주의 상원 의원 수가 2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는 인구수가 작은 주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50개 주 각각의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법 제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민 한 명당 한 표를 갖는다는 1인 1표 원리는 무시된다. 주 차원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개인 수준의 평등이 희생된 것이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의 선거제도와는 다른 면이 많은데요. 각 주가 독립적으로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평등 원리에 위배되는 연방 상원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통령 선거제도의 왜곡을 가져온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은 전국 단위 득표율이 아니라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 근거해 선출된다.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상원 의원 수와 하원 의원 수를 합친 것이다. 대통령 선거 당일 한 주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그 주의 승자가 되는데
승자는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 각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를 더해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 차기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마다 다른 인구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서 인구가 많은 주에 사는 주민들의 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왜곡된 제도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주들의 대부분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고학력 유권자,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주로 대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원 의원 배정 방식에서 비롯된 미국 정치제도의 왜곡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상원에서 종종 부결되는 결정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단위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은 주 차원의 평등이냐, 개인 차원의 평등이냐에 대한 선택에 문제가 남는데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나 상원 의원 수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연방 헌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미국 정치 체제는 보수 정당인 공화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채로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백인, 개신교도, 고졸자, 시골 지역 거주자의 상대적인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맞서 공화당이 언제까지 기울어진 정치 제도의 혜택을 누릴지의 여부가 향후 미국 정치의 핵심 관전거리 중에 하나이다. 이어서 선거제도에 대한 또 다른 기사 만나볼게요. 주연우 기자가 쓴 투표의 함정, 당신의 표는 안녕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을 이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잘 반영하기 위해 A, B, C, D 네 후보에 대해 각자 선호하는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대표를 선출하는 첫 번째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수결의 방식이다. 선호하는 순위에 1순위만을 놓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면 18표를 얻은 A 후보가 당선된다. 두 번째 방식은 결선 투표제다.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다른 후보를 제외하고 1, 2위만 재투표에 붙이는 방식이다. 투표 결과를 보면 A 후보가 18표로 1위, B 후보가 10표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한 C와 D 후보를 표에서 지우면 투표 용지 3, 4, 5가 모두 B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된다. 따라서 결선 투표제에서는 B 후보가 21표로 승리하게 된다. 선거 제도에 따라서 당선자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방식의 선거 제도를 이 투표 결과에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당선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세 번째 방식은 프랑스 수학자 장 샤를보르다가 제안한 보르다 투표 방식이다.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총 투표수와 곱해 합산한 값이 가장 높은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1위부터 순서대로 3, 2, 1, 0점을 부여하고 후보들의 점수를 계산해보면 C 후보가 69점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보르다 투표 방식을 쓰면 C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네 번째 방식은 프랑스 수학자 니콜라드 콩도르세의 이름을 딴 콩도르세의 방식이다. 모든 후보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대신 후보 2명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후보를 B 후보보다 선호하는 사람은 18명이지만 B 후보를 A 후보보다 선호하는 사람은 21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모든 짝을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투표 방식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D 후보가 콩도르세 방식으로는 어느 후보에게도 뒤지지 않은 것이다. 콩도르세의 방식을 적용하면 D 후보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된다. 정말 충격적이죠. 결국 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기사인데요. 역시 주연우 기자가 썼습니다. 임박한 플라스틱 대란, 제로 웨이스트 실천해야 읽어볼게요.
제로 웨이스트는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재질의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러한 운동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기본 원칙은 5R이다. 5R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거절하고, 거절할 수 없는 물건은 줄이고, 줄일 수 없는 물건은 재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썩힌다는 원칙을 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출 시 텀블러 휴대하기, 테이크아웃 용기 준비해 포장하기, 우산 비닐 대신 우산집 활용하기, 페트병 라벨 제거에 재활용하기 등의 실생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대학신문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